더 스탠다드 그 첫 번째 독해 원리 강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점에서는 독해에 들어가기 전 구문에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구문은 우리 기출 문장을 기반으로 한 구문편에서 매일 20문장씩 과제와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4월까지 동시에 매듭을 짓고 만약 구문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우리 구문편 교재를 2회독 정도만 하더라도 적어도 구문 때문에 고생하는 빈도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문은 구문편에서 다루도록 하고 이 수업에서는 실전적으로 독해에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독해 원리, 전개 방식, 문제 유형 이렇게 크게 세 챕터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각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요소가 유기적으로 관련 지을 수 있어야만 여러분이 온전히 독해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독해 원리를 들어서면서부터 전개 방식, 문제 유형에 관한 다양한 요소가 결부될 텐데 다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서 원리와 총 200지문 정도를 마무리하고 난다면 종합적으로 독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길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롤로그는 꼭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번 내용을 간략하게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독해를 하고 싶다면 번역만으로 글을 이해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또한 이해하는 데 몰두해서도 안 된다. 이해보다는 문맥을 바탕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의미 처리하려고 해라. 특히 독해는 추상적인 글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의미 처리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추상적인 글이 아니다. 우리는 이 의미 처리를 위해서 본 교재에서는 두 갈래 법칙으로 연습할 텐데 앞으로 AB라는 기호를 많이 접하게 될 것이다. 자, 필자와 같은 사고로 할 수 있을 만큼 부지런히 연습하도록 하자. 자, 그래서 본문에서 제가 AB라는 것을 많이 다루게 될 텐데 처음에는 익숙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여러분 계속 연습하시면서 지나고 보면은 익숙해질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A라는 것은 제가 중심 소재를 언급할 때 이야기라고요. B라는 것은 중심 문장을 이끄는 단서로 이때 B가 단서뿐만 아니라 글의 어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A와 B가 만나서 단락의 주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꼭 중심 문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통념도 A, B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에 관련해서도 이해가 확실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여러분 이제 시간을 지나다 보면은 결국 익숙해질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축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관한 구성 요소부터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원리를 앞으로 모든 독해를 접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쓰일 테니까 원리와 익숙해지면 질수록 편할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원리를 끝으로 전개 방식을 간단하게 배우고 항상 그에 속한 문제를 접하게 될 텐데 이 문제를 풀게 되더라도 이 단순히 문제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독해 리뷰 노트까지 완벽하게 소화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고 특히 우리 독해 리뷰 노트는 우리가 이제 3강의 전개 방식에서 다루는 모든 문제는 제가 모범 답안의 독해 리뷰 노트를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독해 리뷰 노트를 작성을 하면서 제가 올려주는 모범 답안과 비교하면서 저와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부단히 연습하길 바라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라거나 또는 학교를 병행하는 수험생인 경우에서는 독해 리뷰 노트를 쓸 시간까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범 답안을 올려준다면은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내가 독해를 접근했던 그 시선과 유사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부분으로서 시간을 조금 아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는 일반적인 수험생인 경우라면은 본인이 스스로 직접 리뷰 노트를 써 보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모범 답안을 올려준 것과 비교하면서 최대한 모범 답안에 근접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후에 이 수업을 최소 2회독 이상으로 시간이 허용된다면 회독까지 병용을 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자, 그럼 우리 단락부터 한번 6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독해 원리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락과 그리고 주요 세부사항, 그리고 중심 문장을 이끄는 단서. 네 번째는 제가 잘못 말했네요. 세 번째가 중심 소재를 이끄는 단서고, 네 번째가 중심 문장을 이끄는 단서. 이렇게 총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요소는요, 다 개별적인 요소가 아니고요, 연관된 요소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어에서 모든 단락은 결국에 하나의 주제를 위해서 향해 달려갑니다. 자, 주제문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단락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이 주제문의 위치에 따라서 글의 구조가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것도 짚고 갈 필요가 있는데, 자, 지금 먼저 단락의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도입부와 그리고 중심 내용과 그리고 서포팅이 나오죠. 자, 물론 도입부라는 거는요. 통념, 일반적 사실을 가리키는데, 자, 우리가 통념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수의 의견, 일반적인 어떤 사실 견해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자, 대개 이런 요소는요. 저자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념을 제시하는 이런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는 후반부에서 따로 배우도록 하고요. 이런 도입부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나와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념을 하나의 도입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저자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탑 센텐스라고 얘기하는데 흔히 중심 내용이라 부르죠. 그래서 우리 중심 내용이라는 거는 중심 소재와 그리고 중심 문장을 이끄는 단서가 합쳐지면서 그게 주제문을 이루는 겁니다. 자, 단순히 우리가 이런 걸 딱 보자마자 아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있겠죠.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체적 진술이라는 말로써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두 번째, 주요 세부사항에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락이 구성이 되면서 주제문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다섯 가지, 두괄식과 중괄식과 미괄식과 양괄식, 그리고 무괄식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다섯 번째 있는 무괄식 같은 경우는 주제문이 없는 글도 당연히 존재는 합니다. 거의 여러분들이 접하진 못하겠지만, 물론 주제문이 없는 무괄식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 영어에서는 결국 또 다른 비문학에 속하기 때문에 대략 70% 이상이 바로 두괄식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장의 첫머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심 내용을 글의 첫머리에 놓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진술들, 예를 들어서 예시, 나열, 논거 등이 뒤에 두는 방식으로 인해서 두괄식에 관한 글을 가장 많이 볼 텐데, 자,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이제 문장들이 있죠. 자, 우리 교재에 수록된 모든 부분은 기출 문장을 기준으로 제가 수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런 문제들도 결국에 다 한 번씩 검토하게 될 거고요. 자, 지금 먼저 한번 예문을 보시면 자기 본의 편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 사건은 나 때문이고 부정적 사건은 외적인 요인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게 자기 본의 편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심 소재를 잡을 때는 뭐라고 잡을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자기 본의 편향을 우리 중심 소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로.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으로? 여기 뒤에 나오는 이 요소를 B라고 잡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얘가 이 문장이 다소 뒷받침이 되려면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단서가 필요하다. 그의 대표적인 요소가 예를 들어서 예시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빅게임에서 이기고 난 뒤에 인터뷰를 하는 운동선수가 자신의 성공을 무엇으로 열심히 훈련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자기 본의 편향에 대한 예시를 들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 내용에 무게축이 실리고 뒤에 나오는 예시는 결국 구체적 진술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결국 무엇은 우리 주요 세부사항 같은 경우는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문장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또 하나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도 자, 일단 이 문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잡고 갈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절과 종속절이 있으면
영어는 결국에 가장 중요한 성분은 여러분 주절입니다. 다시 한번 영어에서 종속절과 주절로 구분해야 될 때 결국에 가장 중요한 문장은 주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식어구나 뭐 종속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주절 그 자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 요소가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A, B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as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as는 여러분 이제 at the same time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시에라는 의미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 문장을 두 갈래로 한번 나눠서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유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이민자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은 이거는 또 잡고 갑시다. 이렇게 수식어구가 나오는데 결국에 이 수식어구는 누구를 위해서 나온 성분이에요? 이민자 위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온 성분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라이브부터 아프가니스탄까지 굳이 해석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부분들은 모두 다 누굴 위해서? 바로 이민자 위기를 가리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민자 위기를 직면함에 따라 심지어는 고위직 공무원들도 그 명백성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 읽습니다. 자, 이렇게 읽는 수험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럽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이민자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자, 그러면 일단 유럽과 그리고 얘네가 위기에 직면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누가? 다시 한 번 더 유럽의 고위직 공무원. 자, 사실 얘를 뭐로 볼 수 있어요? 유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유럽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명백성이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결국 이민자 위기가 되겠죠. 따라서 애지에 속한 절과 주절에 속한 절 모두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AB, AB 이렇게 통일된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as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로도 우리 순접의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은 결국에 우리가 이 문장을 요약을 했을 때 유럽은 A면 이민자 위기를 B 정도로 잡을 수 있겠죠.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독해 200지문을 살펴볼 거기 때문에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다소 낯설다 하더라도 버티기만 한다면 충분히 소화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문장 성분이 더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중심 문장을 뒷받침한 단서 또는 뭐 구체적 진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피난 경영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서유럽이라는 국가가 나옵니다. 서유럽에서는 이라 나왔을 때 여기에서도 그냥 읽는 수험생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를 잡고 가야 됩니다. 자, 도대체 뭘 잡아야 되느냐? 자, 지금 서유럽에서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당겨와서 자, 제가 이제 필기를 해 드릴 텐데 혹시 인강을 듣는 수험생 같은 경우에 필기를 만약에 놓치는 경우에면 실강을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수험생 같은 경우는 화면을 멈출 수 없으니까 만약에 놓친다면은 인강을 바로 업로드 되었을 때 필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수업에만 다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실시간 말고 이제 녹화 강의로 인강을 듣는 수험생이라면 일단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잠깐 멈춰 주시고 필기를 하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서유럽에서라고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시간, 조건, 그리고 공간적 흐름 같은 경우 문장의 가운데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누구를 반드시 앞 문장에 관한 부연 설명의 역할을 담당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다시 한번 시간, 조건, 공간적 흐름이 문장의 가운데 나온다면은 이건 하나의 공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반드시 바로 앞 문장에 관한 부연 설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유럽이라고 말한다면은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유럽이 이민자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국가가
피난민들의 엄청난 물결을 다루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당연히 유럽을 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들이 다루고 있다라는 내용 자체도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민자 위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제가 미리 빨간색으로 이런 말을 써놨죠. 시점 부사구를 포함한 객관적 수치는 내용 일치 추론에서 근거 기반형의 단서로도 활용이 된다. 자,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더 시점 부사구를 포함한 객관적 수치는 내용 일치 추론에서 근거 기반형의 단서로도 활용이 된다. 자, 우리가 이후에 내용 일치 관련돼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될 텐데 제가 그때 정말 많이 언급하는 게 근거 기반형이란 말과 그리고 주제 기반형이란 말을 정말 많이 언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근거 기반형을 배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미리 배워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용 일치를 따로 배울 때는요. 이 근거 기반형이 무슨 말인지를 외울 때는 좀 더 손쉽게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단서가 나오면 미리미리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독해에서 만약에 내용 일치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내용 일치가 있었을 때 이걸 또 선택지를 다 읽는 수험생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목표로 두는 대학은 어디입니까? 최소 중앙대 이상인 수험생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편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자, 그런데 중앙대학교 한번 시험지 본 적 있나요? 시험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절대로 다 읽어서 그거 시간 내에 들어가기가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읽을 때 선택지부터 하나하나 다 읽고 내용 하나는 다 읽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면 느낍니다. 그거를.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근거 기반형과 주제 기반형의 말을 정말 많이 하고요. 우리가 교재 이름도 제가 모든 걸 바꿨죠. 더 스탠다드 오브 리딩이라고 바꿨는데 제가 기준점이라는 걸 그만큼 많이 강조하고 어떻게 잡는지까지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런 학교들의 문제를 시간에 들어가기 위함이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내용일치 문제를 푼다면은 근거 기반형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주제 기반형의 문제인지까지 내가 다 습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아 이게 근거 기반형으로 출제가 되겠구나. 아니면 아 이게 주제 기반형으로 출제가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독해를 대하여만 독해가 제대로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문제에서 내용일치 추론 문제가 있었다 가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글을 읽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금과 같이 예를 들면 흰스와 같은 시점 부사구를 포함한 객관적 수치가 있다면 아 이게 근거 기반형의 하나의 단서가 되겠구나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나게 됐을 때 여기에 표시를 해 두어야만 아, 내가 이거 표시해놨던 건데 하면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소리죠. 됐습니까? 자, 미리 한번 알아둡시다. 시점 부사구를 포함한 이런 객관적 수치는 뭐가 될 수 있다. 바로 내용일치에서 근거 기반형의 단서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나중에 한번 이 문제는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백, 수천 명의 피난민들이 뭐 유럽에 구멍이 많은 경계선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글이 전개가 되죠. 자, 결국에 이 문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어요? 유럽은 이민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A, B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뒷받침하는 문장도 시간, 조건, 공간적 흐름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글의 구조가 뭐다? 바로 두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글의 구조. 이번엔 중괄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중괄식의 가장 많은 패턴은요. 보통 통념 비판 반박에 관한 글들이 가장 여러분이 많이 만나게 될 중괄식에 관한 글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하단에 보시면 도입부라는 설명으로 이렇게 써놨죠. 자, 제가 이제 오늘 첫 수업에서 시작할 때 도입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도입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는 뭐다? 중심 내용과 관련된 정보이지만 주제와는 대조되거나 상반된 내용으로 언급이 되면서 여러 형태로 언급이 된다. 첫 번째가 사람들의 근거 없는 믿음이나 잘못된 경향. 이런 걸 우리가 통념이라 부릅니다. 우리 나중에 통념 비판 반박 같은 경우는 챕터 2에서 전개 방식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통념 비판 반박이에요. 자, 일반적 사실이나 경향 또는 과거 같은 경우 현재와 대조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런 걸 이제 도입부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고대 캄보디아 도시였던 앙코르가 발전했던 600년 동안 도시가 점진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수식어구와 종속절을 읽고 있잖아요. 자, 모든 문장에서 중요한 건 누구다? 주절이다. 자, 이 글의 주절에서도 보세요. 막대한 네트워크의 운하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단어 모를 수 있거든요. 지금 수준에서 이런 단어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알아두세요. A, B, and C. A, B, C, and D.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다 같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랬을 때 막대한 네트워크 운하 같은 것들은요. 이런 무엇을 배수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가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저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배수시설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전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배수시설을 다루기 위해서 이런 운하가 필요하구나. 이걸 전 처음에 A, B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자, 뒤얽히고 위험할 정도로 서로 관련된 그 시스템은 배수시설을 말할 수 있겠죠? 농작물 관계를 이행하는 데 사용도 되고 주기적인 범람의 문제를 다루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와요? 여기에서 방향을 꺾는 누구? 바로 하우에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도입부 반전이라 불러요. 또 글의 주제가 상단이 아니라 이제 가운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의 구조로 볼 때는 뭘로? 중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구문적으로 봤을 때 다소 여러분 좀 난해할 수 있는 게 서치 대절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워낙 미묘한 균형을 이루어서 정말 사소한 그 어려움조차만으로도 무엇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이거는 뭐에 관한 거예요? 이 관계 시설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글들이 됩니다. 자, 이런 글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런 글들을 우리는 중괄식이라고 부르는 거구나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예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괄식. 자, 이번엔 좀 더 난이도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통념은 그러면 짧을까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전개 방식 같은 경우는 통념이 길든 짧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통념만으로 글이 절대 끝나진 않아요. 자, 한번 통념이 길어진다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이 지문을 통해서. 자, 해석은 조금 빠를 수 있습니다. 자, 그의 책에서 편견의 심리학이라는 넬슨이 냉소적 질문을 했어요. 모든 편협주의자들을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자, 그가 주장합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나오면요. 전문가가 항상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때. 자, 이런 거. 한때라는 말, 이런 말들 되게 좋아요. 한때라는 말. 한때라는 말은 뭐다? 통념입니다. 이런 거. 아시겠죠? 한때 일반적으로 백인들이 공공연하게 인종차별주의적 태도와 믿음을 표현했고요. 또 차별에 대해서 옹호도 했어요. 그리고 유색 인종을 여러분 이거 혹시나 해석 안 될까 봐 그러는 건데 denigrate A as B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굳이 이런 수식어구에 쫄지 마세요. 날려도 됩니다. 이런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색 인종을 열등하다고 폄하했다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통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however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십 년에 걸쳐서 이런 구색적인 인종차별주의적 형태가 뭐처럼 보였어요? 자, 이런 수식어는 제가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줄어든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뭐처럼 보여?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문법에서 제가 씀과 어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독해에서도 씀과 어휘얼은 너무나도 중요한 수단입니다. 왜?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 말은요. 실제로 아니라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독해에서 뭐뭐인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그 말은요. 통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입부 반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누가 있어? 심
to have this affair with.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은 뭐야? 아직 여러분 긴장하고 있어라.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우리 생각해야 되잖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통념이라는 것도 그거를 뭐 할 수 있다? 뒷받침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통념도 마찬가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지만 절대로 뭐는 안 된다. 통념이 주제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한 변화는 판결 때문이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입니다. 또 나오죠? 시간, 조건, 공간적 흐름이라는 거는 뭐를 나타낸다 문장 가운데서 앞문장의 부연 설명이다. 결국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흑인들 고정관념이 있지. 그들을 미신적이야, 게을러, 무지하다라고 우리 정의했던 거. 그게 급격하게 사라져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뭐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however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however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도입부라는 게 얼마나 길어요. 지금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보다 더 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통념과 비판, 반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독해는 절대 통념만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자, 그러나 많은 전문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전문가 자체가 중요하다 아니다? 전문가 자체보다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늘 중요하다. 자, 그럼 내용을 봤더니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누구예요? 인종차별주의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흑백 논리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쓸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쓸 이야기 중 하나가 어떤 내용이다? 흑백 논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흑백 논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요소는요. 앞으로 중심 문장을 이끄는 단서로도 활용이 될 거고요. 또는 우리는 중심 소재를 이끄는 단서로도 흑백 논리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우리 흑백 논리라는 거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분법적 논리로서 어느 하나를 깔아뭉개고 어느 하나를 주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나데이 법비가 가장 대표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나데이를 말하고 싶을까? 법비를 말하고 싶을까? 자, 우리가 영어에서는 강약 조절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자, 그랬을 때 나데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법비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많은 표현으로 우리 흑백 논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뒤에서 계속해서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라진 게 아니라 뭐다? 바뀐 거야. 위장되고 보이지 않았고 미묘한 형태인 거야.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가정과 개인의 믿음으로 숨겨진 거야. 그리고 정책과 우리 제도의 구조로 뿌리 박힌 거야. 라고 바뀐 거야. 자, 결국에 이 글을 정리하면 A는 뭐다? 인종차별주의. B는 뭐다? 변했다. 근데 보이는 형태로 변했어? 안 보이는 형태로 변했어? 안 보이는 형태로 변했죠. 그러면 우리는 통념, 비판, 반박도 알 수 있었고 이 글의 중괄식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흑백 논리라는 것까지도 다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중괄식입니다. 자, 그러면 미괄식에 관한 글들은 어떤 글들이 나오느냐? 일단 쉽게 이야기하면 주제문이 하단에 있는 걸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괄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있어요. 다시 한번 미괄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독해에서 마주친다면요. 실험, 연구, 조사에 관한 글, 자, 또는 문제점, 해결책에 관한 글들. 이런 글들이 뭘로써 미괄식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글들이 뭐다? 미괄식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문제점 해결책 같은 경우는요. 자, 문제점이라고 서두에서 인지된다면 무조건 해결책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나중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해결책이 아니라 뭘로? 해결책 또는 문제의 심화 둘 중 하나로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에 자, 전개되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여 독해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문제점 해결책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해결책으로 전개가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점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테마 중 하나가 문제점 해결책에 관한 테마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지금 이 문장을 한번 보시면,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후에서도 제가 언급을 할 텐데, 여러분 실험, 연구, 조사에 관한 대상이 글의 중심 소재입니다. 다시 한번 실험, 연구, 조사의 대상이 중심 소재입니다. 이거는 제가 깔끔하게 뒤로 가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줄게요. 자, 사회적 관행을 연구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뉴스페이퍼에 광고했어요. 지원자가 모의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무작위로 할당이 되었다. 이거는 과정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이라는 거는요, 결국에 뭐를 시사하는 거냐면은 부연 설명입니다. 누구를 위한 이제 빌드업에 불과하냐면 실험 연구조사의 결과가 나오기 위한 빌드업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매몰되면 안 되냐면은 실험 연구 조사의 너무 내용에 지엽적으로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결국에 실험 연구 조사는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결과를 위해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과정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라. 어차피 주제문은 누구다? 실험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도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이 실험이 보여주듯이 자, 우리가 이런 표현들 결과값을 알려주는 표현은요. 제가 또 다 정리해 뒀거든요. 97페이지. 다시 한 번 더 실험 연구 조사는요. 우리가 97페이지에서 이 문항만을 따로 점검할 거예요. 문제점 해결책까지 포함해서요. 거기에 보시면 어떤 부분에 이제 실험 결과를 도출하는 동사가 뭐가 있는지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서 97페이지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실험 결과가 보여주듯이 사회적 규범의 관행은 이거 뭐였어요? 우리 아까 중심 소재였죠? 그러면서 여기도 또 나옵니다. 뭐가? 흑백 논리가 또 나오죠? Not only A but also B의 대용편이죠. Not simply 세미콜론 B는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이 관행에 따르도록 하는 압박을 강화시킨대요. 그러면 결국 타인의 우리 사회적 관행은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될 것이고 이 글의 주제는 글의 구조가 뭐예요? 미괄식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양괄식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정말 많이 마주치게 될 텐데 양괄식이라는 것은 중심 내용을 첫머리에 두고 주요 세부 사항을 그 뒤에 두는 건 두괄식처럼 보이지만 주제문을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겁니다. 자, 지금도 전문가를 얘기를 하면서 바로 말을 해주죠. 사기업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만으로 무엇을 이익이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에 대한 결과로 뭘 이야기해요? 자, 이런 항생제 비누가 판매량이 증가했어요. 그런 이제 과정에서 또한 마을 사람들이 상품, 여기서 상품이라는 거는 비누를 말하겠죠. 비누를 활용하는데 설득하는 걸 성공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 뭐라 부른다? 양괄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의 구조가 대표적으로는 네 가지가 있고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무괄식까지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바로 주요 세부 사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세부 사항은 이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논거 또는 주제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지만 우리가 이전에 봤던 지문처럼 통념과 일반적 사실들도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뒷받침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주요 세부 사항은 구체적 진술 또 중심 문장을 이끄는 단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서 4단원과 지금 주요 세부 사항을 독립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것만큼은 짚고 넘어가자. 바로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인데, 자, 일반적 진술이라는 것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문장으로 정의를 하고, 구체적 진술은 이를 뒷받침하는 문장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배울 겁니다. 자, 단락의 측면에서 이해를 한다면, 일반적 진술은 하나의 단락을 대표하는 포괄적인 문장으로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담고 있으나, 뭘 조심하자? 이게 통념일 수도 있다. 그리고 구체적 진술은 다양하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 구체적 진술은 무엇을, 통념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의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 진술은 당연히 중심 내용을 담기도 하지만 통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구체적 진술이라는 것은 절대 중심 내용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오답으로서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주제문에서 3번이 정답이고 5번이 아닌 거예요. 그럼 5번이 왜 아니지라고 했을 때 내가 매력적인 오답을 골랐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주로 부연 설명의 함정에 빠져서 주제문을 잘못 고르는 수험생들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전문가의 논문은요, 발견합니다. 알고 있어요. 뭐를? 자신의 가방을 들고 오는 쇼핑객은요, 식료품을 구매를 했을 때 스스로 보상받는 걸 좋아해요. 자, 그러면 전문가가 지금 이야기라는 거는 가방을 들고 온 사람이 있지. 이 사람들은 뭘 좋아해? 아, 이런 사람들이 보상받는 걸 좋아해요. 하면서 또다시 뭘 하고 있어요? 2년 동안 저자들이 거래를 추적했어요. 실험의 과정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과정에 매몰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단 결론적으로는 하단을 볼 텐데 자, 하지만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전문가가 뭐라 불러요? 이런 것들을 앞에서 이렇게 보상받고 싶어하는 행동들을 우리 뭐라 부른다? 도덕적 라이센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됐습니까? 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당장 이 부분은 글의 주제문이라면 어디는 하단에 있는 과정을 우리 뭐라 부를 수 있어요? 부연 설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정리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11페이지에서 그 주요 세부사항, 제가 다르게는 구체적 진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6가지 정도를 보고 1교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시가 되는 겁니다. 예시는 포괄적, 추상적이라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독자 이해를 돕는 역할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예시는 반드시 수반될 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경제 성장의 미래에 관한 낙관론이 있어요. 더 많은 자본이 기계와 중공업에 투자가 되고 더 많은 노동이 배치가 되고요. 더 많은 원자재가 요구가 됩니다. 경제의 한 부분이 발전함에 따라 다른 부분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했던 문장은 여기죠.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 나왔다는 거는 결국 이 예시는 누구를 보충하기 위함이에요? 서로 서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 앞문장의 부연 설명인 것뿐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예시 2번. 각기 다른 연령을 거쳐서 행동 심리학을 책정하는 수요 때문에 전문가들이 몇 가지 독특한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것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몇 가지라는 걸 통해서 글의 전개 방식을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 나열이나 열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몇 가지라는 걸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또는 버라이어스, 매니 이런 이제 등 표현을 통해 전개 방식이 뭐일 수도 나열, 열거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렇게도 글이 뭐 될 수 있다? 전개될 수 있다. 자, 가장 자주 활용되는 횡단 연구 같은 경우는 각기 다른 연령을 같은 지점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 실험의 과정이죠. 그랬는데 여러분 독해에서 예시의 가장 대표적인 당연히 뭐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 말고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 예시를 나타내는 동사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게 CS, I라고 제가 외우게 하는데 suppose, image입니다. 그래서 요 표현들은 나오면 앞문장을 모아낸 예시를 들어주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나타낸 동사는 뭐다? consider, suppose, imagine. 앞글자만 따서 외워도 돼요. CSI라고 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가정해봐라 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앞문장을 부연 설명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도 바로 아래에 있는 예시 3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랜 역사를 지닌 그러한 생각이 엉뚱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뭘 일으켜? 엉뚱한 반응을 일으켜. 그죠? 엉뚱한 반응을 유발한다는 거. 자, 생각해 보라는 거죠. 황제 이야기를 가장 질병이 찌든 지역에서 또한 뭐도 많아? 의사도 많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해결책은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린 예측할 수 있어요. 이때 해결책에 관한 내용은 결국 누구에 관한 내용이어야 돼요? 엉뚱한 반응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뭐라 부른다? 예시라고 부른다. 여기가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예시가 나오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약간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사항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사항.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유사 예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할 사항은 유사 예시입니다. 자, 유사 예시의 대표적 표현은요. 누가 있냐면 자, 일단 similarly 그리고 likewise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제가 유사 예시라 부르는 건요. 얘들은 반드시 먼저 예시가 전제돼 있음을 기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나와서 안 되는 거야. 얘네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앞에 예시가 있음을 전제로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의미가 있으면 앞문장을 A로 보고 뒷문장을 B로 봤을 때 의미는 같아요. 하지만 대상은 어떻게 될 수 있어? 달라질 수 있어요. 대상은 어떻다? 달라질 수 있다. 대상은 다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중교통이 발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라고 나온 다음에 유사하게 이제 뭐 비행기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서로 다른 대상은 아니지만 어떻게 표현할까요? 음, 대상은 서로 다르다. 이게 유사이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재진술이랑 이런 비교하실 때 재진술, 재진술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더스나 또는 데어포 같은 거 이런 건데 얘네들은 의미, 대상 모두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구분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일단은 아 그렇구나 정도만 알고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주요 세부사항 바로 하위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개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집합과 원소와 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집합의 성질을 하나라도 내포하고 있다면 이는 상위 개념의 하위 개념에 속합니다. 따라서 독해에서는 상위 개념을 보충 설명하기 위한 예시와 같은 역할을 가지고 연결사 없이 바로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예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회색깔 칠해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자연 서식지에 대한 요소가 위장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라 불러요? 동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개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됐습니까?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예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만약에 이어서 나방도 유사하다라는 걸 쓰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게 뭐야? 그럴 때 쓰는 게 similarly와 likewise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상위, 하위 개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가 상위 개념이라면 하위 개념이 될 수 있는 거는 뭐 다시 한번 더 과일이 상위 개념이라면 사과가 하위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2번. 자, 보수주의자가 일반적으로 믿어요. 자, 이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죠. 뭐가? 매체가 어디에? 불공평하게 전통적 가치에 편향돼 있다는 거예요. A, B 이렇게 잡았다 가정해 봅시다.
자,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중매체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중매체가 누구예요? 미디어를 말하죠. 그래서 뭐 하더라? 검열하더라. 그리고 이거 뭐예요? B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들에 따르면 종교와 같은 주제는 뭐예요? 바로 전통적 가치를 말하죠. 상위, 하위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예시 3번. 이길 수 없다면 합병이라 라는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점점 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 인재를 협동하고 채용하는 데 적극적이에요. 그러면서 소니와 디즈니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하위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의 예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3번 내용은 익숙합니다. 바로 우리 아까 전에 다뤘던 시간, 조건, 공간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지금 앞문장을 보면은 이러한 모양이 부분적으로는 뭐로서 형성이 되는 거다? 사회적 조건으로서 형성이 되는 거래요. 그러면서 시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 조건, 공간적 흐름이 어디 나오면, 문장 가운데 나오면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 부연 설명을 담당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시간 조건 부사절 같은 경우는요. 앞문장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예를 들면은 시간 조건 부사절이 앞문장이 이렇게 나왔을 때와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으로 나왔을 때 이게 구분해 줄 필요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첫 문장에서 첫 문장에서 시간, 조건 또는 공간적 흐름이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상황 예시라 불러요. 상황 예시의 역할이 뭐냐면 주제가 아닙니다. 얘는요 주로 중심 소재만을 던져줘요. 이렇게. 그래서 첫 문장에서 시간 조건 부사절은 이런 역할이고 그리고 문장 가운데서의 시간, 조건, 공간적 흐름은 앞문장을 부연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 언제 나중에 정말 많이 쓰게 되냐면은 어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논리 수업할 때 정말 많이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음, 정말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1971년에 라고 말하는 건 뭐다? 앞문장을 부연 설명하기 위한 요소이다. 자, 예를 들어서 예시 2번 문장이 좀 어렵거든요. 자, 제가 한번 20초 정도의 시간을 한번 들어볼 테니까 A, B를 한번 잡아보세요. 20초의 시간을 들을 테니까 우리 인강 수강생들도 마찬가지로 잠깐 화면을 멈춰 주시고 20초 정도의 시간을 들을 테니까 한번 이 문장을 A, B로서 여러분이 요약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초 시작합시다. 자, 다 되셨나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은 선호되는 유형의 과학적 조사와 실험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일단 디스가 뭔지 모르지만 이 문장을 기준으로만 본다면 디스를 A로 본다면 B를 뭐로 볼 수 있어요? 선호되어 있는 유형을 바꿨다라는 걸 우린 B로 볼 수 있어요. 점진적으로 혁신과 진보라는 게 전문화와 실험과 관련 있게 됩니다. 이걸 뭐라 읽어야 돼요? alter. B라고 봐야지. 변했다라고 봐야죠, 이거. 한 가지 결과가 새로운 학문이 다각화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봐야 돼? 변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B가 되는 거죠. 이러한 변화로부터 도전을 받은 철학은 철저한 변화를 겪는 중입니다. 당연하죠. 변화가 나와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조건 부사절 접사 원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에 뭐야? 앞문장을 부연 설명하기 위한 요소죠.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문장을 뭐라고 잡았어요? 변했다. 변했다. 이걸로 봤단 말이죠. 자, 봐봐요. 일단 거의 독단적으로 성직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의 분야였다면 지금은 뭐야? 세속적인 학문 분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학문적 직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시간 조건 외에도 바로 이 이후에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열거인데 자, 미리 한번 봅시다. 우리 열거는 뭐예요? 인에디션이 가장 대표적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열거의 표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거 삼총사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열거 삼총사라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열거 삼총사. 우리 열거라는 건 뭐냐면 앞 내용과 어조, 흔히 우리 톤이라고 합니다. 어조는 동일하지만 전후 내용 자체는 무관해도 상관없음. 따라서 열거는 결국에 톤만 유지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열거 삼총사가 also, another, in addition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열거 삼총사가 누구다? also, another, in addition. 얘네는 결국 뭐다? 톤만 유지해 주는 거야. 내용 자체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게다가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죠. 광범위한 분야였던 철학이 한때는 광범위했어. 근데 지금은 뭐가 되고 있어? 초점이 좁혀지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뀌었다는 거죠. 이 글이 초점이 뭐가 좁혀지고 뭐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론은 뭐예요? 바뀌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걸 바뀌었다라는 걸 알려면 누굴 잡아야 돼? A, B를 잡아야 돼. 여기 되시죠? 자, 한번 예시 3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화가 1918년 이후에 소장농과 장인들과 전통적 중산층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요. 광범위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여기도 한번 A, B를 잡아본다면 어떻게 잡으시겠어요? 여기에서도 근대화가 A가 되겠죠. 다시 한번 근대화가 누구에게 미치는 영향? 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뭘 불러왔다? 광범위한 반응을 불러왔대요. 그러면 그 광범위한 반응에 관해서 나오겠죠. 당연하겠죠. 광범위한 반응에 관해 나올 텐데 자 이번에 우리 얘도 잡고 갑시다. while 양보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양보 같은 경우는요. 주절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다시 한번 영어에서 while 같은 거 또는 although 같은 거 있죠. 얘네들은 누구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다? 주절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다시 한번 누구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 주절을 강조하는 수단입니다. 위한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while을 보면은 while 문장 자체가 중요해? 아니면 주절이 중요해? 주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똑같은 부분을 예시로 들어본다면 여러분 얼도가 나와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나와도 똑같은 거고요. 또는 instead of가 나와도 똑같은 겁니다. A, B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B가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주절이 중요하다. 그러면 결코 합치되어진 근대주의에 반항하는 그런 폭동은 없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보수단체가 그 위기에 반응했어요. 그게 뭐야? widespread response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소련 연방에서 자, 시간, 조건, 공간적 흐름은 뭐다? 문장 가운데에서 앞문장에 관한 부연 설명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도 확실하게 잡고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열거 삼총사로서 also, another, in addition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전개 방식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우리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하더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연구 결과가 나오죠.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MRI를 활용해서 이런 연구가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종속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주절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잡을 건 뭐야? 감각 피질에서의 지역은 다시 한번 감각 피질에서의 지역은 결국에 뭐다? 활성화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여러분. In addition to라는 거는 뭐예요? 얘도 강조해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어디를?
앞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열고도 나오고 실험의 결과도 나오고 인에디션 2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결국에 이 문장의 앞 내용도 뭐였어요? 당연히 감각 피질의 지역은 활성화됐을 거야. 이게 끝인 거예요, 결국에. 자, 예시 2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 그 문장 실제로 이해 못해요. 음, 그 이유가 나왔고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이후의 사람들이 너 그 이야기 기억하니?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문장 기억하지 못한답니다. Another, 앞문장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나열과 열거 같은 경우는 뭐다? 앞문장과 뭐가 같다? 톤이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다시 또 나옵니다. 실험, 연구, 조사가 또 나옵니다. 자, 실험, 연구, 조사에 관한 요소를 인용하는 것은 보통 연구를 소개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바로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신뢰를 얻기 위함이다. 또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연구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험 연구 조사는 글의 전개 방식의 일환으로도 활용이 된다. 왼쪽을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실험연구조사에 대한 대상을 써죠. 이게 뭐예요? 중심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과정이 나오겠죠. 거기에 뭐 하지 말자? 주의사항, 과정은 결국 결과를 위한 빌드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정의 해석에 함몰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죠? 결론은 뭐가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 글에서도 당연히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2주에 한 번의 운동은 경도 인지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그들 증상을 관리하는데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해라? 운동해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실험의 결과값이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문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도 MZ세대가 대출금을 가지고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경우에 있다는 거예요. 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80과 밀레니엄의 60%가 대출금을 가지고 투자하는데 인정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실험연구 조사 같은 경우는 뭐다? 이게 하나의 주제문으로도 우리가 글의 구성 방식으로 미괄식으로도 이루지만 앞문장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로도 활용이 될 뿐만 아니라 중심 소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뭐까지도 할 수 있다. 근거 기반의 단서까지도 하기 때문에 우리 실험연구 조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 인용. 자,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시사할 때 주관적인 입장보다 당연히 객관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글을 서술한다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더 명확하게 표출할 수 있겠죠. 자, 이를 위해서 객관적 자료, 전문가 인용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중심 내용을 뒷받침한 역할로도 활용이 됩니다. 자, 제가 대표적 예시를 3개 정도를 갖고 왔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과학적 보존과 기술적 미술사라는 용어가 매우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래요. 흥미롭게도 두 용어는 보존과 미술사라는 보다 넓은 분야 내에서 그들의 접근 방식의 정당성의 이의가 제기되는 다소 논쟁적인 특정 상황에서 만들어졌는데, 자,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전문가가 그 용어를 만들었다는. 그럼 뭐예요? 이게 이 부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시사해 주기도 한다. 지금 예시 1번 같은 경우 정의라면은 기술적 미술사의 정의가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항상. 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예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다뤘던 문장이기도 한데요. 자기 본의 편향은 긍정적 사건은 나 때문이고 부정적 사건은 너 때문이야 이것은. 그랬더니 전문가에 따르면 이게 뭐야? 객관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거의.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시 3번은 봅시다. 표현주의 건축학 볼까요? A, B 한번 요약해 봅시다. 이걸로 정리하고 우리 1교시 쉬도록 할 거예요. 자, 한번 제가 20초 시간 드릴게요. 길지 않으니까 한번 요약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초 시작합시다.
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표현주의 건축학이라는 걸 A로 본다면 여러분 캐릭터라이징 하나 하면 정의하다라고 해석하세요. 정의하다.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런 말이 나오면 얘가 중요하다 아니면 그 말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항상 그 말하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 운동 있잖아. 그 운동 있지. A죠, A. 그 운동 있지. 정의가 되는데 어떤 관점에서 무엇이 아닌지라는 관점에서 정의가 되는 거야. 똑같은 말 또 하죠. 그러면서 무엇인지라기보다는 이게 뭐예요? 비교대조죠, 결국에 이것도. 뭐라 불러요? 그런 걸 흑백 논리라고도 부릅니다. 흑백 논리는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랬을 때 B rather than A면 앞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A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을 빼더라도 어디에서 빼야 돼? 뒷부분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중심 문장을 이끄는 단서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배워볼 텐데, 자, 마지막이니까 한번 정리해보고 끝낼까요? 흑백 논리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요, 지금 B rather than A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not A but B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게 요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부정어가 있고 나서 마침표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문장들도 있어요. 다시 한번 이거 꽤나 중요합니다. 자, 이제 글씨 포인트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같은 편인데 앞 문장에서 부정어가 나오고 나서 그냥 주어 동사가 나와도 이거 사실 누가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벗이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필자가 중요시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어디가 되겠어요? 필자가 중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는 당연히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비중을 좀 세게 둬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뭐에 관련해서 자, 예를 들면은 이럴 수도 있죠. 부정어를 전제로 자, 부정어를 전제로 나올 수 있는 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문장에서 이렇게 부정어가 나온 다음에 접속사가 부사가 나올 때 예를 들면 instead 같은 거 또는 누구 부정어가 나오고 rather 같은 경우. 그럼 얘도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다 뒤가 중요한 겁니다. 전부 다 뒤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아까 이 얘기도 했었죠. 예를 들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instead 같은 거 오버했었죠 아까 이런 표현들. 인데 이게 뭐야? 주어 동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 다음에 앞부분이 무조건 not이 아니어도 되고요. 의미상 부정적인 것만 돼도 그것도 흑백 논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우리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나도니 A, 버돌스 B도 마찬가지죠. 여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에 관련해서 버돌스 B라는 거 이런 거 또는 여기 뒷부분 또는 여기 instead와 rather 뒷부분 이런 식의 부분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흑백 논리의 단서들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나오면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뭐가 된다? 단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는 잠시 후에 이제 중심 소재를 이끄는 단서부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